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 돼요. 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이 집값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시장 혼란을 막고자 거래 완료까지 최대 6개월까지의 여유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양도세 중과 부활에 따른 집값 전망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관련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입니다. 현황까지만 한번 보죠. 그동안은 이번이 끝이야 하다가 1년 유예, 끝이야 하다가 1년 유예, 3번을 유예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올 5월 9일은 마지막이다. 그리고 거래 편의를 위해서 3개월과 해서 6개월까지의 퇴로준, 여기까지가 일단 결정난 거죠. 여기까지의 흐름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양도세 중과세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6에서 45%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규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됩니다. 3주택 이상은 최고 세율이 지방세까지 더하면 82.5%. 굉장히 무거운 세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세금이기도 한데요. 이게 2022년부터 유예가 됐죠. 1년 유예 연장이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연장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뭐 뒤집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입니다. 5월 9일까지인데 시간이 짧죠. 네. 우리가 집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하고 잔금을 해도 보통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까지 아무리 봐도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렇죠. 미리 결정을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여기는 있기 때문에 토지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실거주도 해야 되고요. 전세 낀 집도 못 팔고, 못 팔고. 토지 받는데도 20일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간을 좀 연장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면 인정해주겠다.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해주는데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3개월과 6개월의 조건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장삼대청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묶인 지역들 한마디로 강남 3구, 용산구 지역들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잔금과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원래 규제 지역이었던 데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11호 대책으로 이제 묶인 지역들 있잖아요. 나머지 지역들 거기는 6개월 시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1월 9일까지 이제 잔금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3개월 내에,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되니까 물론 3개월이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겠죠. 네. 정부가 바라는 방향은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라. 어떤 매물? 좀 저렴한 매물, 하락 매물. 시간에 쫓기니까 지금 하락 매물을 내놓고 팔면 잔금 시간을 넉넉하게 주겠다라고 해서 주택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아마도 다음 주쯤에 추가 퇴로 방안을 더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건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것도 일종의 퇴로 방안이잖아요. 5월 9일 못 받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효율적이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하라고 하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아예 아마 포기를 해버리죠.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나 못 팔고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보유하겠죠? 그러면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안 팔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에 나와야 되는 매물조차도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라.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3개월, 6개월 시간을 6개월. 줬다는 점도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한 3개월 정도의 잔금을 치거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이라면 저는 좀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정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도는 이제 봐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5월 9일에서 일종의 이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양도세 중과가 대체 얼마나 무섭길래 그래 막 그런 생각이 가진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 사례별로 시뮬레이션 좀 해볼까요? 네. 지금 5월 9일 날 팔고 안 팔고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아파트를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는데 대단한데요. 네. 보유 기간이 한 뭐 10년, 15년 정도 됐다. 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6에서 45% 적용이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면 한 2억 6천 정도, 10억이 남았는데 한 2억 6천 정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이 정도야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10억을 되는데 벌었으니까. 네.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주택자입니다. 제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규제 지역에 있는 한 채를 팔 때 5월 9일이 지납니다. 지나고 팔게 됐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5억 9천만 원 정도, 거의 6억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부담이 상당 한 3억 3천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 파느냐 후에 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예. 3주택 이상이다. 내가 3주택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규제 지역의 한 채를 5월 9일 이후에 판다라고 하면 이제 6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7억 정도 돈이니까 예. 10억이 남았는데 7억 정도 세금이 내고 3억에 이제 내 주머니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대출이자도 냈겠죠. 그리고 보유세도 냈겠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이런 세금을 내. 너 이런 세금, 무서운 세금 내고 팔 거야? 아니지? 5월 9일 전에 저렴하게라도 빨리 팔아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네, 2억 6천만 원을 낼 거를 이제 7억 가까이를 내게 되니까 당국에서는 그럴 바에야 집값을 네. 조금 낮춰서. 네, 그러니까 1억, 그렇게 2억 하라는 낮춰서 파는 게 훨씬 더 네, 유리하기 이익이다. 때문에.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절대 연기 없고 유예 없고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요. 이번 주 초부터 약간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물량이 하루에 뭐 10%씩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당연히 물량이 늘어나겠죠. 다주택자들 중에도 이제 뭐 많은 다주택자들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물론 뭐 팔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팔려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파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분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팔 생각을 하신 분들은 5월 9일 전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한 열흘 정도의 결과를 보게 되면 강남 쪽에 10% 정도 지금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이게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예. 아마 오늘 또 매물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가격을 내린 매물이 나오느냐. 네. 인데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뭘 일부 단지들은 뭐 몇 억씩 떨어진 매물이 나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조금 내린 매물들, 예를 들어서 한 25억 아파트 같으면 한 1억 정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내린 매물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또 설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거기 이제 휴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설 지나고 본격적으로 그거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으나
설 지나면 아마 매물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3월 지나고 4월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초조하죠. 야, 이거 내가 5천만 원 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네. 1억, 2억 내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4월 정도부터는 저는 본격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급매물들이 출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면 알겠네요. 근데 분위기는 그렇죠. 근데 나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우리 팔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4월부터는 급매물이 출현하고 하락 거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통계를 보더라도 하락 통계가 잡힐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간 통계, 부동산은 주간 통계를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이거든요. 상승인데 상승률이 이제 2월 1주차부터 축소가 되고는 있는데 이게 한 4월 정도 되면 뚝뚝 떨어져서 저는 하락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년 넘게 서울 집값의 주간 상승률은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은 줄어도 마이너스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아마도 올라가고 있었죠. 그렇죠. 설 후 3월께는 서울 집값의 하락이죠. 확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해주셨고요. 전월세 대책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어쨌든 자기가 살고 나머지는 이제 임대를 하는 거니까요. 전월세 부분에 대한 물량 대책들이 좀 있을까요? 보완책들?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정부도 아마 전월세를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입주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는 또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현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전세를 준 집을 5월 9일 전에 팔고 싶어하는 집주인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입자한테 찾아가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비를 줄 테니까 좀 나가달라고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뭐 이사비를 얼마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죠. 집주인이 찾아와서 세금 때문에 팔겠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기 때문에 실제로 제 주변에도 세입자인데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자들의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막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세입자들이 좀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집주인이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세입자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준 집에 대해서도 저는 보완 대책, 세입자 만기 이후에 파는 조건으로 5월 9일까지 좀 팔 수 있게 해주는 보완 대책도 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게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새로 사시는 분은 실거주잖아요. 네. 그럼 실거주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되니까 아마 기존에 사셨던 임차인 분들이 괴로움을 좀 토로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게 바람이 아니라 이제 햇볕이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도 보면 양도세를 중과를 때릴 때보다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때 오히려 물량이 더 나왔다. 그러니까 뭐 발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좀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이에요? 예. 둘 다? 출구를 좀 만들어주자. 출구. 왜냐하면 당근과 채찍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거는 채찍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유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유세를 올리는 것도 채찍이거든요. 사람들은 시장에서는 보유세도 올라갈 거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찍이 두 번인데 양도세가 82.5%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못 파는 세금이거든요. 개인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왜 대출 이자와 또 보유세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출구를 만드는 전략도 상당히 필요하다. 제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보게 되면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아파트 주택 수를 늘리고 어떤 부동산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트렌드보다는 최근에는 금융시장도 굉장히 선진화됐고요. 주식시장. 네. 또 미국장, 네. 채권, 달러, 금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2주택 있는, 3주택 있는 다주택자들도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양도세 중과세도 뭐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출구를 만들어준다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오히려 내려준다면 많은 분들이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내려주게 되면 약간 부자 감세 논란이 있잖아요. 아니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많이 얻었는데 깎아주면 말이 되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KB 시세 대비 한 10% 정도 저렴한 금매물로 팔게 되면 양도세율을 45%가 아니라 35% 정도로 내려준다면 집주인들도 팔고 매수자들은 금매로
가격도 하락이 안정이 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국무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짜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아까 이야기해 주시는 중에서 보유세 얘기를 또 해 주셨고 많은 국민분들이 이번에 이걸로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분들도요. 보유세 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수밖에는 없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갈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자, 양도세, 중과세 카드가 나왔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파는 분들은 5월 9일까지 팔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팔거든요. 그럼 매물이 잠기게 됩니다. 매물이 잠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버티면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팔어라는 시그널을 주려면 보유세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는데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겠다. 뭐 전세 주고 있는 집이 만기가 되면 월세로 돌려서 월세 가지고 세금을 내겠다. 그걸로 보유세 내겠다. 네. 그렇죠. 아니면 5월 9일 전에 팔아야겠다. 여러 계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5월 9일 다음에 어느 정도 효율적인 구간을 두고는 있는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아마도 다음 주쯤입니다. 추가 퇴로 방안. 일종의 이제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죄면 또 매물 잠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것들이 좀 언급되고 있나요?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세입자한테 가게 되는데 아까서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세입자한테 이사비 줄 테니까 나가달라라는 요구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집을 팔리게 된다 하더라도 또 집주인들이 토지거래가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강한 세입자들을 압박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세입자가 주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전세가 1년 남았으면 1년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세입자가 만기될 때까지는 기다려주고 그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유예 정책이 저는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첫 번째 세입자라면은요?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겠죠.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3년이 넘을 텐데요. 이제 정부도 이걸 고민하겠죠. 그래서 근데 세입자 입장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집주인이 팔겠다고 해서 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마 이 부분을 좀 고심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좀 더 활성화될까요? 전망하십니까? 저는 세입자한테도 좀 뭐라 그럴까요? 2+2지만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절 사유가 좀 인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유예해 주는 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기존 첫 이 세입 기간은 인정. 그러나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좀 힘들 듯. 그 정도까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입자도 좀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는데 이런 세입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뭐 대출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계약갱신 청구가 안 돼서 나오는 세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는 대출을 좀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요. 또 우리 소장님 오셨으니까 지난 129 그렇죠? 공급 대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추가 공급 대책이었었는데요. 그 효과성만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저희가 알려드렸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또 나온다고는 하는데 129 공급 대책을 좀 보면서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론 129 공급 대책으로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집니다. 네.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집을 사러 평촌이나 인도권 쪽에 돌아다니다가 이번 대책을 보고 기다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예. 대책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언제 입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희망을 주고 기다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런 희망을 주는 정책들도 충분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좋은 입지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